미국과 이란이 휴전 연장을 핵심으로 한 양해각서에 합의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란은 아니라고 반박하면서 특정 표적을 향해 미사일을 발사했다고 밝혔는데요. 종전 임박설의 실체는 무엇인지 전문가와 분석해 보겠습니다. 성일광 서강대 유로메나 연구소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지금 악시오스가 보도한 내용인데 종전 양해각서 체결에 합의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최종 승인만 남았다라는 내용이잖아요. 이란은 아직은 좀 신중한 입장인 것 같은데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이게 아직 멀었죠. 왜냐하면 일단 모스타바 하메네이 최고 지도자의 반응이 아직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왜 그러면 지금 아직 서명을 하지 않았는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일단 뭐 다른 국가들 주변 걸프 국가나 이스라엘과 협의를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가장 중요한 건 지금 모스타바 하메네이 최고 지도자가 지금 이 초안 휴전 안에 어떤 초안에 대해서 아무런 반응을 내놓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선 자기가 먼저 서명할 수가 없죠. 예. 왜냐하면 모스타바의 반응이 없는 상황에서 자기가 먼저 서명할 이유가 없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모스타바가 어떤 반응을 보일지 기다리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모스타바가 예를 들어서 이것을 서명하고 통과를 시킨다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거기에 대해서 아마도 대통령도 역시 사인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서명할 가능성이. 그러나 모스타바가 만약에 여기에서 이제 추가적으로 수정을 한다라든지 어느 부분에 대해서 수정 요청을 한다면 트럼프 대통령 역시 시간을 가지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지를 또 고민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좀 시간을 갖고 이란 쪽에서 어떤 대응이 나올지 기다려 봐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그래도 교수님께서 보시기에는 종전 협상 지금까지의 과정에서는 가장 진전된 상태다라고는 보실까요? 그럴 수는 있습니다. 가장 진전된 상태이고 어쨌든 지금 나오는 보도를 악시오스 보도를 보시면 어쨌든 큰 틀에서 세부 디테일, 세부적인 내용에서는 아직 모르겠으나 큰 틀에서 이 정도 수준에서는 양측이 거의 합의를 한 게 아닌가 이렇게 이제 보도를 했기 때문에 전체적인 큰 틀에서 원칙적으로는 합의를 하고 있으나 세부적인 내용, 예를 들어서 핵과 관련해서는 정확한 내용이 지금 나와 있지 않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악시오스 보도는 아마도 큰 틀만 보도를 했고요.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아직 보도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과연 그 핵과 관련해서 어떤 세부적인 내용이 초안에 담겨 있는지 그걸 또 봐야만 저희가 또 판단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이게 진전 상태와 관계없이 결과적으로 종전 협상이 이루어지려면 미국은 절대로 이란이 핵무기를 가져선 안 된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란이 이 부분을 양보할까요? 그러니까 이제 가장 이제 궁금한 것이 핵과 관련해서 어떤 초안에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지 트럼프 대통령은 계속해서 얘기했던 게 이제 우라늄 농축 그러면 모라토리엄 그럼 이란이 20년간 우라늄 농축을 중단할 것인지 아니면 15년간 중단할 것인지 오바마 합의보다는 더 나은 합의여야 된다는 지금 강박관념이 또 강박감에 빠져 있기 때문에 이거보다 훨씬 나은 합의를 해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440kg 고농축 우라늄, 즉 60% 이상 농축된 우라늄을 트럼프 대통령은 조금 유화적인 입장을 보이지 않았습니까? 예. 제3국에 반출하는 것도 괜찮다고 했지만 중국과 러시아 관련해서는 또 불편하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모르는 또 제3국이 누군가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상당히 양보하는 측면이 있었지만 여기에 대해서 이란 쪽에서 지금 거기에 다 화답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고 있어요. 예. 트럼프 대통령이 한 발 물러났으면 이란도 다른 핵과 관련해서 조금 한 발 물러나는 그런 내용이 나왔어야 되는데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호르무즈는 어떻게 될 건지 궁금합니다. 지금도 이란은 협의가 완료된 그 선박들은 뭐 수십 척 정도는 내보내주고 있다라고 네. 이렇게 밝히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이번에 양해각서 내용을 보면 일단은 호르무즈 해협을 통행 재개를 하고 그 이후에 이제 세부 사항들을 논의하자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이 휴전안을 보시면 두 개로 나눌 수 있겠죠. 첫 번째는 호르무즈 해협 어쨌든 개방입니다. 네. 그게 두 번째가 이제 핵과 관련된 내용인데, 자 호르무즈 해협 개방과 관련해서 이 미국 측이 지금 제시한 것은 어쨌든 한 달 동안은 최소한 이란이 절대 여기에 대해서 통과하는 선박에 대해서 제한을 가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뭐 통행료는 물론이고 어떤 선박 선택적으로 선박을 통과를 허용하거나 불가시키는 것도 안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30일 내에
이란이 부설한 규례를 소외해야 된다. 이 부분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 부분이 이란이 수용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예. 왜냐하면 이란이 계속해서 호르무즈 해협의 통제를 하겠다는 입장이었고, 특히 뭐 통행료는 아니더라도 지나가는 선박, 어떤 선박이든지 자기들이 선택해서 통과를 시키겠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이란의 입장이 아직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는 호르무즈 해협이 어떻게 될 것인가 가장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럼 30일 동안은 그렇게 하고 나머지 그러면 또 30일은 어떻게 할 것인지 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정확한 지금 내용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이란 측이 원하는 방식 뭐 통행료 아니면 이름을 바꿔서 지금은 이제 서비스료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미국이 좀 강하게 이란을 압박해야 될 것 같고요. 국제사회도 절대 통행료나 서비스료 같은 것은 불가하다. 그래서 이란 측에 계속해서 외교적 압박을 해야만 이란이 이런 생각을 접을 수 있지. 그렇지 않고 계속해서 우유부단한 모습을 보인다면 이란은 계속해서 이거를 자신들의 어떤 경제적 이익을 위해서 호르무즈 해협을 이용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계속적인 외교적인 압박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입니다. 예. 파키스탄 외무장관과 미 국무장관의 회담이 지금 예정이 되어 있는데 네. 현지 시간 29일이라고 하잖아요. 네. 이게 양해각서 승인 여부를 결정할 분수령으로 꼽힌다라는 보도가 있던데요.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정확하게 우리는 알 수는 없지만 추측을 해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타이밍이 시점이 그렇게 좀 맞아 떨어지기 때문에 네. 어쨌든 계속해서 지금 파키스탄이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았습니까? 아심 무니르 군참모총장이 또 테헤란을 방문했었고 그다음에 샤리프 총리가 또 베이징을 방문했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중국과도 긴밀히 공조하면서 지금 휴전안에 대해서 메시지를 주고받는 전달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외무장관이 뉴욕을 방문하고 있고 사실은 유엔 안보리 어떤 회담에 초청을 받아서 간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뉴욕에서 또 왕이 외교부장도 만났고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메시지를 가지고 간다면 아마도 트럼프 대통령이 그 메시지를 가지고 최종 이 휴전안에 대해서 어떤 결정을 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고민하는 이유로 그 오바마 정부 당시의 협상보다 후퇴한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우려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의 합의 수준으로 봤을 때는 그때와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지금 얘기하는 게 오바마 수준은 가능하겠지만 오바마 때보다 더 나은 합의를 얻기는 좀 힘들지 않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정확한 지금 워딩을 저희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어느 수준인지는 정확히는 알 수는 없으나 추정을 해보시면 예. 오바마 때는 3.67% 우라늄 농축을 허용을 했었어요. 그러나 이제 3.67%만 유지하는 게 15년 동안이었죠. 2015년에서 31년까지.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얘기했던 거는 20년 우라늄 농축 중단입니다. 그리고 제로예요. 네. 만약 이게 관철된다면 오바마보다는 훨씬 나은 합의라고 할 수 있겠죠. 네. 그리고 고농축 우라늄 440kg도 어쨌든 반출을 시킨다면 훨씬 나은 합의인데 과연 이란이 20년 우라늄 농축 중단 완전 제로 이걸 수용할 것인지가 이제 관건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국내 여론을 인식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공화당 내에서도 이럴 거면 전쟁을 왜 했냐. 그래서 반드시 오바마 때보다는 나은 합의를 내야 한다는 상당히 지금 압박감을 받고 있기 때문에 지금 계속 고민을 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예. 지금 이란의 경제 상황이 상당히 좋지 않다라고 들었습니다. 네. 군인들조차 급여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다라고 하고 미국은 더더욱 경제 제재를 강화하고 있는 상황인데 하지만 이란은 이런 상황을 오랫동안 겪었기 때문에 그렇죠. 앞으로 더 견딜 수 있다라고 하는 관측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란의 경제 상황은 뭐 저희가 뭐 2달 동안 계속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최근에는 또 역봉쇄에 걸렸기 때문에 원유 수출도 못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물가가 뭐 70% 인플레이션이 지금 올라가고 있고 환율은 계속해서 이제 추락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란의 경제 상황은 뭐 최악이지만 과연 그러면 지금 집권 세력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 당연히 어렵게 생각하고 있겠죠. 예. 그렇기 때문에 87일 동안 중단시켰던 인터넷을 다시 개방을 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것이 결국 인터넷을 개방하면은 어쨌든 인터넷을 통해서 사업을 하던 이란 국민들도 경제 상황이 좀 나아질 수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란 국민들을 좀 달래기 위해서 저는
이번에 인터넷을 개방한 것 같고요. 그만큼 지금 상황이 어렵다는 것이고, 그러면 이런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혹시 이란 국민들이 또 거리로 쏟아져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그런 추측도 해볼 수 있는데요. 그러나 상황이 그렇게 녹록지 않습니다. 이란 집권 세력이 그걸 잘 알고 있고 대비를 하고 있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인터넷이 열림으로써 또 결사나 아니면 소통이 되기 때문에 또 반전문 시위가 되지 않을까. 그러나 저는 이란 혁명수비대나 혁명수비대 밑에 있는 민병대들이 이런 상황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란 국민들이 이른 시일 내에 반정부 시위에 참여할 가능성은 그렇게 높아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최근 이란은 그 전후 상황을 대비하는 듯한 네. 그런 이제 지시들이 계속 이제 보도가 되고 있는데요. 하메네이가 의회에 전후 경제 로드맵을 그리라라고 네. 주문했다고 하는데 그에 앞서서 보면 제한적이긴 합니다만 국제선 운항도 좀 재개를 했고요. 그렇죠. 네. 주식시장도 다시 열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전쟁이 정말 끝나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충분히 뭐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그렇지 않고서야 이렇게 전후 복권 사업, 전후 재건 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해서 이제 첫 걸음을 좀 내딛고 있는 것이고 항공사도 새로 지금 테헤란에 개통을 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결국 이것은 이제 이란도 휴전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고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것은 민생고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경제 재건이기 때문에 앞으로 경제 재건을 어떻게 할지 국회의원들한테 이제 지시를 내린 거라고 볼 수 있고 특히 이제 내용을 보시면 모스타바가 내놓은 내용에서 자기 아버지 때 했던 연설을 잘 새겨가라. 예. 우리 아버지 때 했던 내용에 거기 해답이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또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물가 안정과 민생고를 해결해야만 지금 집권 세력은 어쨌든 계속해서 집권을 할 수 있고 이란이라는 국가가 지금 미국과 이스라엘의 압도적인 군사력에 어마어마한 피해를 입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경제 재건이기 때문에 이미 사전 작업에 들어간 게 아닌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근데 이렇게 종전 분위기가 조금씩 무르익을 때마다 항상 변수로 등장하는 게 이스라엘 아니겠습니까? 레바논에 대한 공습을 더더욱 강화하고 있는데 네. 어떤 변수가 될 거라 보십니까? 자, 중요한 변수죠. 근데 지금 계속해서 이제 공세를 강화하는 것은 휴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판단했을 거예요. 예. 만약에 휴전이 되고 나면 미국과 이스라엘 간의 휴전이 되면 사실상 이스라엘은 헤즈볼라에 대한 대대적인 공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거의 한 달 동안 베이루트 공격을 하지 않았는데요. 어제부터 이스라엘이 베이루트 남부를 또 공격을 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남은 시간 동안 최대한 공세를 올려서 헤즈볼라를 약화시키기 위해서 지금 공세를 강화하고 있고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만약에 휴전이 된 이후에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이렇게 공격을 한다면 그것은 아마 자제를 시킬 겁니다. 왜냐하면 휴전이 위험할 수 있고 이란이 계속해서 휴전 조건으로 모든 전선에서 전쟁을 중단을 요구해 왔습니다. 그것은 결국 레바논이죠. 그 이스라엘이 헤즈볼라를 공격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전쟁 중단을 요구한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결국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에 지금 레바논 상황도 달려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여러 변수가 남아있긴 합니다만 그래도 말씀을 들어보니까 종전 분위기가 무르익어 가고는 있다라고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성일광 서강대 유로메나 연구소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자신이 대리하던 학교폭력 피해자의 소송에 잇따라 불출석하면서 유족에게 불이익을 안긴 권경의 변호사에 대해 대법원이 6,500만 원의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관련해서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신규혜 기자. 네, 사회부입니다. 네, 대법원 판결 내용 전해주시죠. 네, 대법원은 조금 전 학교폭력 피해자 박모양의 어머니 이기철 씨가 권경의 변호사와 법무법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위자료 부분에 대한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2심이 권 변호사와 법무법인이 이 씨에게 6,5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는데 이게 확정된 겁니다. 대법원은 여기에 더해 권 변호사가 이 씨에게 9천만 원을 지급하기로 한 이행각서에 따라 약정금도 지급돼야 한다며 약정금 부분은 파기환송했습니다. 앞서 이 씨가 학폭 가해자들을 상대로 낸 손배소를 대리한 권 변호사는 항소심 변론기 이래 3번 연속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이 씨는 항소심에서 1심 패소 부분을 제대로 다퉈보지도 못하고 항소 취하로 처리됐는데요. 권 변호사는 이를 5달 동안 숨겼고 뒤늦게 사실을 알게 된 이 씨는 권 변호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민변 출신이면서도 정부 여당에 비판적 목소리를 냈던 권 변호사는 문제가 된 소송을 진행하던 기간 이른바 조국 흑서의 저자로 이름을 알렸습니다. 당시 권 변호사를 두고 노쇼 논란이 거셌는데 대한변협에서는 권 변호사에 대해 정직 1년의 징계를 내렸습니다. 네, 권 변호사 때문에 제대로 진행이 안 됐던 소송은 최근 들어 다시 진행 중이라고요? 네, 권 변호사의 3연속 불출석으로 가해자들 상대 소송은 민사소송법에 따라 지난 2022년 11월 항소 취하 간주로 처리된 상태였는데요. 이 씨 측이 기일 지정을 신청하면서 지난 20일 변론 기일이 다시 열렸습니다. 변론에서 이 씨 측은 권 변호사가 의도적으로 불출석한 거라며 증인 신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항소 취하 간주가 규정된 민사소송법 조항을 이 사건에 그대로 적용하는 게 타당한지가 쟁점이라며 이 씨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소송은 다음 달 24일 판결이 선고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신계입니다. 네, 현대차그룹이 월드컵을 앞두고 자회사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로봇 아틀라스가 축구를 하는 모습을 공개했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축구 도전에 나선 아틀라스. 먼저 발놀림과 슈팅, 같은 기본 동작부터 배우기 시작을 했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연습 끝에 실력이 일취월장했습니다. 자, 꽈배기처럼 다리를 X자로 꼬더니 이렇게 슛을 하는데 라브나킥입니다. 또 다른 영상도 보시죠. 수비수를 속이는 동작까지 선보입니다. 페인트 동작까지 더한 고난도 기술 고스트 라브나킥도 성공시킵니다. 자, 현대차는 아틀라스가 축구 선수의 데이터를 모델링한 뒤 수많은 실패를 통해 동작을 완성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렇게 축구를 잘하는 아틀라스를 본 국가대표팀 주장 손흥민 선수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어지간한 선수들보다 잘한다면서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6.3 지방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됐습니다. 민심의 향배는 어디로 향하고 있을까요? 두 분과 짚어보겠습니다. 이동학 전 민주당 최고위원, 이용호 전 국민의힘 의원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6.3 지방선거 막판 민심부터 좀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서울을 볼 텐데요. 여론조사 공표 금지 전에 조사된 내용입니다. 보여주시죠. 네, 서울시장 후보 지지도를 보고 계십니다. 먼저 MBC가 조사한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정원호 41, 오세훈 37, 4%포인트 차이로 접전을 벌이고 있는 양상이고요. SBS 조사도 함께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선 양상이 좀 다른데요. 정원호 후보 46, 오세훈 후보 35입니다. 11%포인트 오차 범위 밖으로 격차가 났습니다. 문화일보가 의뢰한 조사에서는 정원호 후보 대 오세훈 후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숫자가 동일합니다. 39 대 39, 거의 치열한 접전이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이용호 전 의원님, 이렇게 여론조사가 나오면 양 캠프 모두 우리가 어떤 걸 보고 진짜 민심이라고 생각해야 될까 좀 헷갈릴 것 같거든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후보 진영은요, 자기한테 유리한 여론조사를 더 신뢰하게 되죠. 그래야지 희망을 갖고 운동을 하기 때문에요. 저는 여론조사가 저렇게 차이 나는 것은 저는 이제 대체로 지금 그 서울의 경우 오세훈 이제 후보가 선거 초반에 비해서 많이 치고 올라와서 대체로 오차 범위 내에서 서로 치열한 경합 중이다. 이건 거의 공감대가 여야 간에 있는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어떤 여론조사 보면 터무니없이 오차 범위 밖에서 많이 차이가 나는 그런 여론조사도 있는데, 그런 경우는 저는 두 가지가 있다고 봐요. 하나는 그 자체 여론조사가 경우에 따라서는 조금 문제가 문항에나 여러 가지 있을 수도 있고, 또 하나는 그 자체가 갖고 있는 모집단의 성향이 조금 기울어진 경우도 좀 있습니다. 예를 들면 특정 여론조사를 얘기하기는 그렇습니다만, 김어준 유튜버 같은 경우에 여론조사 꽃을 운영하는데 거기는 조금 진보 쪽으로 기울어진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저렇게 이제 큰 차이가 있는 여론조사는 대체로 버리고 오차범위 내에 있는 여론조사를 보게 되는데요. 지금 보면은 저는 접전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다만 이제 이게 면접조사거든요. 면접조사인데 면접조사는 대체로 보수 쪽에는 좀 불리하게 나오는 게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재명 정부가 워낙 거칠게 지금 국정 운영을 하고 민주당 쪽에서 밀어붙이기 때문에
대부분 보수 성향의 지지자들은 이 누가 전화 걸어와서 의견을 물어보면 사실은 속마음을 얘기하기가 좀 겁나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있을 거다. 저는 예. 그렇게 보는 것이고 그래서 경합 중이지만 그러나 오세훈 후보가 많이 치고 올라왔고 결과는 투표를 이제 한번 열어봐야 될 텐데 저는 샤이 보수가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해봅니다. 샤이 보수가 있을 것 같다라고 해주셨는데 보통 이럴 때 이제 양 캠프에서는 본인에게 불리한 조사는 뭐 튀었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좀 유리한 조사만 보려고 하는데 오늘 이제 정원 후보 같은 경우에는 경합 아니면 본인이 승리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했더라고요. 서울 시민들의 분위기를 보면 일단 승기는 좀 잡혀 있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근데 이것이 또 오만함으로 비춰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최대한 뭐 이제 억제를 좀 하면서 일단 선거를 왜 하냐. 잘했다면 한 번 더 기회를 주라고 있는 것이 선거고요. 못했다면 그대로 심판하라고 있는 겁니다. 이번에는 오세훈 서울시장을 심판하는 명확한 선거로 이제 규정이 되어 있고요. 그동안 안전특별시를 만들겠다 정원 후보께서 많은 얘기를 했는데 그 부분과 관련돼서 오세훈 시장 후보가 제대로 된 입장이나 제대로 된 태도를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안전을 경시하는 듯한 태도를 보여주기도 했고요. 실제로 GTX A 문제라든가 한강버스 문제가 발견됐을 때마다 문제가 없다라고만 하는데 그 문제가 계속 뒤에 고구마 줄탈에 나오듯이 계속해서 나오는 모습들을 봤습니다. 그러한 모습들을 보다 보니까 서울 시민들께서는 오세훈 이 시정에 대해서 심판을 할 준비를 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 그런 이제 생각이 있는 겁니다. 지금 이동학 전 최고위원께서 짚어주신 안전 문제, 어제 서울시장 후보 토론회가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열렸는데요. 토론회에서도 굉장히 이슈가 됐습니다. 들어보시죠. 22년부터 24년까지 39,000호 착공 기준으로 공급했습니다. 본인이 약속한 거에 절반도 못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전부 갈아엎고 재초제 뿌려놓고 나가셨으니까 그걸 원상복귀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중대한 부실시공입니까? 일반적 부실시공입니까? 명확하게 말씀 못하는 게 그게 안전불감증입니다. 지금 그러십시오. 보완 가능하다는 건 분명히 밝혀졌고요. 국토부도 인정하기 때문에 지금 자꾸 그거를 선거용 소재로 쓰고 있기 때문에 오세훈 후보는 아직도 삼성역 현장에 가보시지도 않았습니다. 아니, 거기를 제가 가는 게 무슨 도움이 됩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어제 뭐 토론 밤늦게까지 새벽 1시 다 돼서 끝났기 때문에 밤잠을 줄이고 보신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부동산 안전 이 두 가지가 키워드가 됐거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그 두 가지 이제 예측은 됐잖아요. 예상은 됐던 건데 민주당 쪽에서는 아무래도 그 GTX 환승역 거기에서 있는 뭐 철근 누락 이것을 이슈화했던 것 같고요. 반면에 이제 또 그 주택 공급이 사실은 요즘에 주택 가격이 굉장히 예민한 우리 국민들의 삶과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민주당 쪽에서 공격을 한 것 같고 그러나 이게 생각보다는 토론회가 제대로 집중이 되지 않고 또 심층 토론이 되지 않았다. 그래서 아쉬움이 1대1 형식이 아니다 보니까 그렇게 그렇더라고요. 굉장히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부터 이제 사전 투표가 있는데 불과 7시간 전에 심야 토론도 아니고 이걸 그렇게 직전에 단 한 번만 토론을 한다고 하는 것이 그리고 법정 토론회는 알다시피 이 군소정당 후보들도 다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국민들이 알고 싶은 어떤 의혹 문제나 혹은 어떤 정책 가지고 심층 토론을 하거나 이걸 변별력이 없어서 이번은 굉장히 아쉽습니다. 그동안에 서울시장 선거가 있을 때마다 적어도 2차례나 3차례 정도는 양자 토론이 있었던 거거든요. 근데 이번은 그러지 못한 것은 정원호 후보가 사실은 뭐 양자 토론을 회피했죠. 왜냐하면 선거 초반에 본인이 상당히 앞서 나가는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본인은 리스크를 지고 굳이 양자 토론을 할 필요가 있느냐. 아마 그런 전략을 구사했고 아웃사이드에서 이제 아웃보스 스타일로 있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요. 우리 국민들로 봐서는 사실은 뭐 알 권리 또 유권자들로 봐서는 또 후보들에 대해서 제대로 검증이 안 된 그런 아쉬움이 있는데요. 저는 뭐 어제 토론 자체가 크게 그 어떤 이슈가 되지 못한 것이 아쉽습니다. 밤 11시에 시작해서 제 주변에도 졸려서 못 봤다는 분들이 꽤 되시는데
시간도 너무 늦었고 횟수도 너무 적었다. 오세훈 후보 측에서는 남은 기간이라도 1대1 토론 한번 추가로 하자 이렇게 제안을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요, 토론이라고 하는 건 이미 이제 사전 투표가 진행됐고 예. 각자 후보들이 할 수 있는 걸 하는 것이 이제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오세훈 후보도 경선 때 윤희숙 후보가 토론 더 하자라고 하니까 아니 SNS가 발달이 많이 돼 있는데 자기가 알리고 싶은 거는 더 알리면 되지 않냐 이제 이렇게 주장을 했었거든요. 예. 이제 그런 측면에서 각자가 할 수 있는 것들을 더 전략적으로 하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어제 저도 부동산 문제에 관해서는 각이 잘 안 선다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서로 공방은 치열하게 하는데 예. 그 부분이 시민들께서 이게 굉장히 어려운 얘기들이 많이 예. 오가다 보니까 변별력이 별로 없었다라는 생각은 드는데 안전특별시를 강조한 만큼 삼성역 거기 그 현장에 왜 안 가봤냐라고 하니까 내가 거기 가는 게 무슨 도움이 되냐라고 하는 그 대목 자체가 예. 제가 볼 때는 안전을 경시하는 태도로 또다시 뭔가 본인 스스로가 드러낸 게 아니냐라는 점에서 이 정원호 후보의 공격이 일정 부분 먹혔던 것 같고요. 아마 후보가 처음에 이제 받았던 여론보다는 지금 오세훈 후보가 많이 따라온 여론조사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것이 뭔가 오세훈 후보가 공략을 잘해서 그런 것처럼 해석하실 수도 있지만 저는 구도 정리가 좀 컸던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이 초반에 굉장히 많은 분란들이 서로 안에 있었고 그런 부분들이 일정 부분 정리되면서 이 따라왔던 측면들이 좀 보여졌는데 어쨌거나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하고 이 서울시의 어떤 이 미래를 위해서 제대로 된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결국 후보자들이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호소하는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봅니다. 어제 뭐 안전 공방도 치열했지만 서소문고가 붕괴 사고 관련해서 오늘 이제 경찰이 서울시 등을 압수수색했고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이제 오세훈 후보가 사전 투표 시작하는 날 이렇게 강제 수사에 들어온 건 노골적인 선거 개입이다 이렇게 강하게 반발을 했거든요.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야당으로 볼 때는 좀 이게 정치적으로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렇게 당연히 받아들이죠. 왜냐하면 삼성역 그 GTX의 그 철근 문제만 해도 실제로 그게 이제 공사 중에 있는 것이고 예. 그것 관련해서 무슨 사고가 난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오세훈 시장의 자꾸 책임론으로 안전으로 몰고 가지만 보고를 안 한 사람이 문제지 보고를 못 받은 게 문제입니까? 그걸 다 모든 것에 다 만기 칠람해가지고 뭐 어디 저 도면까지 봐가면서 이거 할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그런 안전 문제로 얘기한다면 광주의 대표 도서관 그 건립하다가 붕괴돼갖고 4명이 사실은 유명을 달리한 그런 사망자가 났는데 예. 광주 문제는 대통령도 아무 얘기를 안 해요. 지금도 유족들이 다니면서 지금 이거 책임져 규명해달라고 지금 하고 있거든요. 이런 문제는 얘기하지 않고 물론 서소문 그 고가차도를 이렇게 이제 해체하다가 붕괴된 것은 굉장히 안타까운 문제인데 이런 어떤 사건을 가지고 어떤 모든 그 선거에서 물론 이제 자극적이고 이렇게 몰아갈 수는 있지만 아마 대통령까지 나서서 이 문제에 대해서 뭐 수사를 해라 하는 것은 저는 대통령으로서는 좀 자제를 하시는 게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는 이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다고 보는 게 물론 나지 않았어야 될 사고였지만 결과적으로 일어났잖아요. 그럼 왜 일어났는가 원인을 짚어야 되는데 이게 그 수주 업체를 선정하는 그 과정에서 보통의 시방서라든가 아니면 계획서라든가 이런 것들을 볼 수 있게 충분히 수십일 동안의 원래 기간을 주는데 이것은 4월 10일 날 바로 발주를 하고 16일 날 바로 선정을 해버렸단 예. 말이에요. 일주일도 안 돼서 선정을 했어요. 그런데 그 선정된 업체가 업계에서 저 100위권 가까이 좀 멀어져 있는 그런 후보란 말이에요. 86인가 제가 알기로는 그런데 그 도대체 어떠한 경위에 의해서 이렇게 졸속으로 됐는가 이 부분에 대한 검증이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고요. 예. 이 과정에서 또다시 뭐 증거 인멸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되면 나중 되면 또 이게 사라질 우려가 있으니까 그런 측면에서 수사기관은 수사기관의 일을 하고 후보자들은 후보자들의 일을 한다. 이렇게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수사 절차가 어떻게 진행될지는 지켜보겠고요. 어제 서울시장 후보 토론회도 있었지만 또 하나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요즘에 부산 북구갑 선거 열기가 뜨거운데요. 북구갑 토론회에서 어떤 내용들이 나왔는지 그 내용부터 듣고 오겠습니다. 공소 취소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여기가 검사 취조실입니까? 왜 예수라고 물으십니까? 그럼 그러니까 검사 습관 못 버렸다는 얘기 하는 거 아닙니까? 예? 질문 아니죠, 예? 그거? 재수 형님이 시작한 일 마무리하겠다고 하셨고 그리고 공보물에는 본인 얼굴을 안 넣으셨어요. 왜 공보물에는 본인 얼굴을 안 넣고 전재수 얼굴이 보이죠? 표지에? 그 본인 얼굴을 반드시 넣어야 되는 법적인 그게 있습니까?
법적인 건 없습니다만 그런 걸 제가 보기에는 역사 일에 처음 본 것 같아요. 그렇게 틀에 박힌 형태로 일을 하다 보니까 창의성이 결여되는 거고 AI 시대에는 항상 혁신적인 선거 전략이 필요한 거 AI 시대에는 아니겠습니까? 혁신적으로 전략해서 자기가 아니라 전임자 얼굴을 공보문에 넣은 게 AI 시대의 혁신적인 선거 어차피 전략입니까? 뒤에 보면 얼굴 많이 나오고 꼭 첫 장에 사람 얼굴이 본인 얼굴이 들어가야 된다는 법도 없는데 이렇게 그 당시 징역 30년 및 1185억 원이란 어마어마한 구형을 했는데 아무리 박근혜 대통령이 무슨 유영철이나 이런 무슨 흉악 범죄를 저질렀습니까? 아까 아니 제가 얘기한 허위사실 주도권입니다. 유포에 대해서 명확하게 아니 책임을 제가 지셔야 될 거예요. 주도권이에요. 하 후보님은 이재명 대통령이 얘기하는 거에서 하나도 어떤 반기를 못 드시네요. 앞으로도 그럴 겁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자, 싶습니다. 30초 보장해 주십시오. 네, 30초 보장해 주셔야 되니까. 네. 자, 30초 재겠습니다. 저는 여러 가지 코멘트를 드리고 있지만 이런 걸 하셨던 분이 반기를 드네 만에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많이 준비하셨네요. 실제로 네. 알겠습니다. 중요한 자, 거는 자. 얼마나 발전이 가능하냐, 더 좋게 만들 수 있느냐, 그게 역시 중요한 또 거 답을 아니겠습니까? 못 하시는데 또 하나 또 묻겠습니다. 네. 정말 치열했던 토론의 현장 모습 저희가 압축해서 좀 보여드렸습니다. 하정우 후보가 토론에서 어떤 모습을 보일 것인가 많은 분들이 궁금했는데 갖고 온 전략 뭐 성공했다고 보십니까? 예, 뭐 120% 성공했다고 봐야죠. 120%요? 예, 사실은 밀릴 것이라고 예상했던 사람들이 더 많았을 거예요. 예. 특히나 민주당에서도 이거 한동훈 후보 지난번 대선 토론하는 거 보니까 상당히 뭐 이렇게 공격적이던데 그걸 과연 잘 방어할 수 있을까? 약간 수세적인 입장에서 봤는데 네. 의외로 공격을 상당히 많이 했고 그 공격이 먹혀 들어가는 측면. 그래서 요즘 말로 이제 한동훈 후보가 긁혔다. 예. 이게 손해를 봤다. 이런 예. 측면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준비를 좀 많이 해온 것도 있고요. 특히 이제 지역에서는 하정우 후보가 굉장히 뭐 이제 77년생 후보여서 40대 후반이거든요. 예. 그런데 뭔가 어려 보인다 이런 얘기들도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딱 저 자리에 지금 굉장히 뭔가 있어 보이는, 뭔가 나이가 좀 들어 보이는 듯한 복장을 지금 하고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혼자 양복 입고 나온 것도 맞아요. 전략입니까? 그렇죠. 예, 저것도 이제 제가 볼 땐 그 어려 보임을 조금 방어하기 위한 그런 거 하나의 툴이 아니었을까 싶고요. 나이 들어 보이기 위한. 그렇죠. 예. 그래도 어리지 않다. 예. 아니 40대 후반이 뭐가 어리냐라고 예. 하는 이제 그런 포석이 좀 있었을 것 같고 그런 면에서 어찌됐건 어제 토론은 상당히 볼만한 게 많았고 한동훈 후보가 오히려 공격했다가 역공을 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뭔가 하정우 후보가 한 방이 있네? 라는 여러 가지 생각들을 들게 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론에서는 다소 뭐 이렇게 엎치락뒤치락 하는 것들이 좀 있지만 실제적으로 하정우 믿어도 되겠네 이런 생각을 줬던 토론회가 아닌가 싶습니다. 저 토론회 보고 느끼시는 건 다 뭐 개개인이 다르실 것 같은데 이동학 전 최고위원은 한동훈 후보가 긁혔다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그렇게 생각은 않고요. 예. 한동훈 후보나 박민식 후보나 다 정치 오래 해오신 분들이고 예. 또 더 큰 물에서 했던 분들이기 때문에 저 토론해 가지고 제가 보기에는 그 결과에 따라서 유권자들이 아마 의사결정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미 지금 사전투표가 시작된 상황이고 거의 부동층이 10%도 안 될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저 토론회가 선거 결과에 영향을 준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는데요. 어제 토론회는 상당히 재미는 있었던 것 같아요. 예. 흥미진진하고 예. 저는 하정우 후보가 뭐 이게 좀 젊으니까 좀 귀엽게 귀여우셨습니다. 정치 초보자로서 아니 양복 입고 나이 들어 보이려고 귀엽다고 정치 초보의 면모 그게 예. 꼭 단점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예. 때로는 더듬기도 하고 때로는 뭐 이렇게 엉뚱한 얘기하고 이런 것이 유권자들에게 흥미 요소도 될 수 있는 것이고 저 사람은 비교적 때묻지 않았다 이렇게 평가가 될 수 있는 것이거든요. 네. 보는 기회에 따라서. 그러니까 어제 토론회에서 뭐 말싸움에서 졌다, 논리에서 졌다고 해서 지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나름대로는 하정우 후보도 그렇고 한동훈 후보도 그렇고 박민식 후보도 그렇고 나름대로 본인의 공격 포인트를 잡아서 잘 했던 그런 토론이라고 보는데 저는 이제 결국은 지금 여러 여론조사 나오는 거 보면 그 하정우 후보하고 한동훈 후보가 치열한 1위, 1, 2, 3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이제 그 결과가 매우 궁금합니다. 네. 어제 하정우 후보가 뭐 양복도 좀 전략이라고 하지만 판넬도 많이 갖고 나왔더라고요. 네. 그래서 한동훈 전 대표 시절에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이른바 폴더 인사하는 그 상징적 장면을 판례로 갖고 나왔는데 이건 어떤 걸 좀 준비한 걸까요? 일단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지층과 한동훈 전 대표, 그러니까 후보와 지금 분리되어 있는 그 흐름, 그런 것들이 굉장히 세게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예. 한쪽에서는 배신자로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저런 장면이 하정우 후보가 뭐 대통령의 말만 듣는 사람이라고 하는 공격을 효과적으로 쳐내면서 동시에 한동훈 후보의 아주 약점을 파고드는 거거든요. 저 지점은 지금 박민식 후보하고도 굉장히 세게 싸우고 있는 중이고. 어제 사실 2대1이었죠?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박민식 후보를 약간 도와주면서 또다시 말을 얹게 만들어주는 그런 예. 효과를 가졌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박민식 후보는 지금 뭐 박근혜 전 대통령까지 가가지고 이제 워딩을 받아오고 실제로 박민식 후보를 지지한다는 말까지 끌어냈기 때문에 예. 전통적 지지층을 끌어내기 위한 이 수에서 결국 하정우 후보가 그걸 엎어준 거거든요. 그래서 한동훈 후보에게 가려고 하는 표를 그나마 전통적 지지층은 박민식 후보 또는 하정우 후보에게 올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포석을 둔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준비를 아주 잘했다 볼 수 있습니다. 예. 한동훈 후보는 이제 김어준 유튜브 나가서 노래를 부르란다고 노래를 하고 그리고 공범을 보면은 전재수 후보 모습만 보이는 게 아니냐 이렇게 또 역공경을 폈거든요. 공보물에 예를 들어서 뭐 본인의 얼굴이 안 나온다고 그 뒤쪽에는 이제 다 나오긴 하지만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하정우 후보가 전략적으로 이제 선택한 것들일 텐데 그렇게 바람직스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정우 후보의 약점이 뭐냐면 처음부터 본인이 어떤 소신과 그 어떤 철학을 가지고 나는 정치를 해야 되겠다. 예. 북구를 대변하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 이렇게 나왔으면 아마 결과가 지금처럼 저렇게 안 갔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처음부터 나의 어떤 출마 여부는 대통령한테 달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상당히 오랫동안 사실은 그 간을 보는 것처럼 나쁘게 얘기하면 그런 과정을 거치다 보니까 본인의 소신이 없어요. 어떤 정책에 대해서도 나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강하게 얘기한 게 없어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처음에 나와서 신선하긴 했지만 처음에 나와서 이제 손털기, 뭐 그 다음에 뭐 오빠 논란 이런 것들이 다 초보자가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었던 건데 이러면서 많이 좀 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것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래서 저는 지금 자칫하면은 이 부산 북갑 같은 경우는 예전에 이준석 후보가 당선됐던 동탄 모델로 지금 가는 것 같다. 민주당 후보가 의외로 좀 취약해지면서 그렇다고 해서 그의 국민의힘 후보한테 가지 않고 제3의 후보한테 가는 그런 형태로 지금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요. 그게 결국은 지금 하정우 후보가 본인의 칼날을, 본인의 소신을, 강단을 못 보여주는 그게 좀 약점인 것 같습니다. 말씀하셨으니까 북구갑의 여론 지형도도 저희가 여론조사를 통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중앙일보에서 실시한 부산 북구갑 후보 지지도입니다. 하정우 35, 박민식 18, 한동훈 39 이렇게 해서 지금 하정우 후보와 한동훈 후보가 오차 범위 내 접전을 펼치고 있고요. 이번엔 MBC 여론조사입니다. 하정우 후보 37, 박민식 후보 14, 한동훈 후보 43%. 여기서는 한동훈 후보가 조금은 더 격차를 벌린 모습입니다. 부산시장 선거 여론조사 지형도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MBC 여론조사입니다. 전재수 후보와 박형준 후보 47대 34로 격차가 꽤 벌어져 있습니다. 중앙일보 여론조사도 같이 보겠습니다. 전재수 후보와 박형준 후보 48대 32. 여기서도 오차범위 밖으로 벌어져 있습니다. 박형준 후보 같은 경우에는 좀 상승세를 이어가다가 주춤한 모습이거든요. 어떤 점 때문이라고 보십니까? 제가 볼 때는 네거티브에 매달리고 지금 전재수 후보의 경우는 부산의 미래를 얘기하고 있잖아요. 실제로 해사법원법도 통과시켜가지고 앞으로 이제 부산에 해사법원이 생기게 됩니다. 예. HMM이라고 하는 10조짜리 회사를 또 글로 이사하는데 성공시켰습니다. 해수부도 이전하는데 성공시켰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북극 항로를 열겠다. 그럼 앞으로 부산, 부울경 이 먹거리가 그 지역적 특성만 갖는 것이 아니라 국가 전체적으로 굉장한 경쟁력을 갖춘 세계적 도시가 된단 말입니다. 예.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 그에 반해서 박형준 후보는 계속해서 네거티브에 매달리거나 혹은 박근혜 전 대통령 거기에 쫓아다니거나 혹은 이제 이명박 대통령까지 온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들로 하여금 시민들에게 별로 이렇게 믿음을 주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본인도 그 네거티브에 매달리다 보니까 LCT 그 개발 과정에서 본인의 어떤 화랑 문제, 본인의
배우자가 연결되어 있다, 본인의 아들이 또 그걸 받았다, 이런 여러 가지 문제까지 불거지게 되면서 신뢰를 많이 깎여먹은 모양새예요. 그리고 한동훈 후보와 이 박민식 후보 간의 전통적 지지층과 새로운 보수 지지층 간의 분열적 양상도 제가 볼 땐 아주 아킬레스건이 됐던 모양새인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그런 것들을 뒤엎을 만한 어떤 전략이 좀 부재한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용호 전 의원님, 저희가 북구갑하고 부산시장을 같이 여론조사를 보여드린 게 지금 박형준 후보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여드린 여론조사만 보면 한동훈 후보랑 지지율이 같이 가는 게 아니라 디커플링 되는 현상이 나타나거든요. 그건 어떻게 보세요? 저는 그 박형준 후보가 사실 부산 북갑의 한동훈 후보 때문에 굉장히 손해를 보고 있는 그런 형국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부산 북갑이 보수가 완전히 양분된 그런 형태로 치러지면서 우리 국민의힘 후보가 앞서 나가기보다는 지금 한동훈 제명된 한동훈 후보가 앞서 나가는 상황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처음부터 만일 박형준 후보가 나는 국민의힘 후보로서 본인의 모습을 제대로 보이면서 갔으면 저렇게 나왔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본인은 처음부터 그 단일화를 얘기하고 한동훈 후보와 박민식 후보 사이에 약간 양다리 걸친 것처럼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좀 그 양쪽의 표를 다 흡수하는 것처럼 갔는데, 근데 의외로 부산 북갑이 한동훈 후보 쪽으로 쏠려가면서 그것이 이게 무소속으로 가면서 결국은 박형준 후보가 애매하게 처신을 했던 것이 저런 결과가 온다. 저는 확실한 노선을 못 정했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군요. 결과적으로는 그래서 의외의 그 손해를 본 것은 이번 선거에서 박형준 후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이번엔 마지막으로 누가 될지 정말 끝까지 예측할 수가 없는 경기 평택을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여주시죠. 네, 중앙일보 여론조사부터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대혼전 양상입니다. 김용남 후보 23, 유희동 후보 21, 조국 후보 25, 3강 구도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MBC 여론조사도 같이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김용남, 유희동, 조국 순으로 26, 20, 29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데 지금 결과를 알 수 없는 대혼전에서도 한 가지 두드러지는 건 조국 후보의 막판 상승세거든요. 그건 어떻게 보셨어요? 아마도 전 여론조사에 응답하는 지지층이 좀 활성화됐다라고 봐야겠죠. 그런데 저것이 그대로 투표 날까지 이어질 거냐. 예컨대 오늘 내일 사전 투표입니다. 이 사전 투표장으로 저 지지층들이 그대로 나갈 수 있을 거냐, 아니면 안 나갈 거냐, 혹은 본 투표일에도 마찬가지의 상황일 겁니다. 그런데 여론조사만 활성화가 되고 실제로는 투표로 연결되지 않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이 여론조사와 이 투표 결과는 완전히 다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조직력의 차이도 일부 영향을 미칠 수가 있거든요. 민주당의 당력이라고 하는 것은 역사상 전무후무할 정도로 굉장히 확장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평택을도 마찬가지입니다. 젊은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살고 많이 이사로 오고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 지지층도 상당히 많고요. 최근에 대통령 지지율도 올라가게 되면서 뉴이재명이라고 이야기도 저희가 붙이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지지층이 굉장히 확장된 상황입니다. 어찌보면 또 이 뉴이재명이라고 하는 상징성을 김용남 후보가 또 가지고 있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결국엔 투표장으로 갔을 때 김용남 후보에게 표가 더 많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하는 기대를 민주당에서는 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 여론조사만으로 모든 것들을 다 평가할 수는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무엇보다도 평택시의 이 유권자분들께서 집권 여당의 후보에게 뭔가 표를 몰아줬을 때 지역발전이라고 하는 걸 더 빠르게 더 강하게 이룩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러한 기대감도 저는 투표일에 결국에는 발현되지 않을까 기대를 해봅니다. 평택을 예상하시기에 개표 방송 밤새서 봐야 될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유희동 후보도 지금 유의미하게 표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새 후보가 엎치락 뒤치락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이용호 전 의원님이 해안을 갖고 좀 전망을 해주시죠. 저런 경우에는 여론조사 결과 어떻게 예측을 해볼 수 있는 겁니까? 여론조사 결과만 갖고 예측하기는 어렵죠. 왜냐하면 오차 범위내에 있기 때문에. 누가 될지 모른다. 그런데 지금 변수는 황교안 후보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황교안 후보가 마지막까지 본인이 그냥 고를 할 거냐, 아니면 경우에 따라서는 당선권에서 멀어졌기 때문에 본인이 어떤 결단을 내릴 것이냐 하는 부분이 남아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래서 지금 저는 이제 평택을 같은 경우는
사실은 민주당의 지지자들이 양분돼 있어요. 그러니까 부산 북갑에는 보수 우리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양분돼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평택 을에서는 범여권 민주당의 지지자들이 지금 양분돼 있다. 하나는 친명 쪽 그러니까 유이재명 쪽으로 가고 예. 하나는 친청 쪽으로. 친청들은 정청래 쪽 당 지도부 쪽에 가까운 사람들은 조국 쪽으로 좀 쏠려간 이런 측면이 있어서요. 알다시피 최근에 유시민 작가가 오히려 조국 후보가 우리 오래된 전통적인 민주당 후보 아니냐 이런 식의 얘기까지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청래 대표 속내는 뭐예요, 그럼? 정청래 대표는 이기는 편이 우리 편이겠지만 그러나 예. 내심으로 봐서는 사실은 조국 후보가 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예. 이미 지난번에 양당이 합당 얘기가 나왔고 그렇죠. 물밑에서는 어느 정도 교감이 있어서 길게 본인의 정치적인 장래를 본다면 조국 후보가 되는 것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예. 보는 것이고요. 또 큰 틀에서 보면 국정을 운영해 나가는 데 있어서 민주당을 끌어나가는 데 있어서 조국당의 도움을 받아야 하잖아요. 근데 만약 조국 후보가 떨어져가지고 나중에 계속 속된 말로 꼬장 부리고 반대하고 이러면 정청래 대표도 예. 어렵죠. 이런 여러 가지들이 맞물려 있는데 마지막에 황교안 후보가 본투표 앞두고 결단을 내려준다면 이 사람들은 어차피 본투표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럼 유이동이 될 수도 있다. 그런 유이동이 예. 될 수 있고 여기서 갑자기 우왕좌왕하다가 민주당 놓치는 경우가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정청래 대표는 과연 속으로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지 이동학 전 최고위원께 묻고 싶지만 묻지 않겠습니다. 네. 곤란하실 것 같아서 묻지 않겠고요. 황교안 후보가 6월 3일 당일 투표해달라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라고 했거든요. 어떤 이유일까요? 사전 투표의 경우 지금 부정선거라고 하는 것과 연동돼 있잖아요. 여전히 부정선거일 수 있다. 여전히 부정선거와 관련된 네. 이슈를 들고 있고 그거를 가지고 지금 본인이 하고 있는 당과 국민의힘이 합당하자라고까지 이야기를 했잖아요. 근데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는 본인도 부정선거에 관한 어떤 이 연결고리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밝혀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문제 제기를 하고 있으니까 밝혀야 된다라고 여러 차례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예. 그렇다면 저는 황교안 씨가 운영하고 있는 저 당과 왜 합당하지 않는가? 저는 그것도 오히려 의아스럽거든요. 근데 그런 점들이 좀 숨어 있기 때문에 결국 예. 본투표를 하자라고 메시지를 내고 있는 것 같고 예. 정청래 대표의 경우 김용남 후보의 당선을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라고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그 문장을 힘주어서 말씀하십니다. 네. 네. 끝으로 간략하게요. 네. 단일화 가능성이요. 황교안 후보가 단일화할 가능성. 지금 지도부 나섰다고 지금 전해지곤 있거든요. 몇 % 정도 된다고 보세요? 저는 상당히 높다고 봐요. 높다고 보십니까? 왜냐하면 황교안 후보가 지난번 대선 때도 끝까지 갔거든요. 그러다가 혼자 이제 본인이 드롭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퇴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도 단일화라기보다는 본인이 사퇴하는 형식으로 네. 그 표가 결국 어디로 가느냐 보수 쪽으로 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본투표라는 게 본인의 부정선거 신념 때문인 건지 단일화를 생각하는 건지 며칠 지켜보면 알 것 같습니다. 이동학 전 민주당 최고위원 그리고 이용호 전 국민의힘 의원 두 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미국과 이란이 종전 양해각서 협상을 사실상 마무리했다. 이런 보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양해각서 체결을 앞두고 신경전을 벌이는 모습도 보였는데요. 관련 내용 백승훈 한국외대 중동연구소 연구위원, 문성무 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양해각서의 정확한 내용은 모르겠지만 이제는 트럼프 대통령의 사인만 남았다. 이런 내용이 전해지고 있잖아요. 이게 맞다면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무엇을 고민하고 있을까요? 지금 두 가지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안에 대해서 내부에서도 지금 반발이 조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미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는 세력에서는 도대체 오바마 안보다 나은 것이 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공화당 내부에서도 그 이스라엘에 있는 당연히 반발하고 있고요. 이것은 지금 이란에게 속아서 안 좋은 협상안으로 들어가고 있다라고 비판하고 있고, 공화당 매파 내에서도 비슷한 뉘앙스의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 1기 때 같이 그 내각을 꾸렸었던, 그리고 그 안보 보좌관이었던 볼튼과 그 펌페이오도
지금 오바마 대통령 안과 전혀 다르지 않다. 그리고 왜 우리가 계속 이렇게 이란에게 또 속고 들어가고 있다라고 하고 보도가 나오고 있어서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지금 이 협상을 진행해야지만 출구 전략을 쓸 수 있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것이 조금 쉽지 않은 상황으로 지금 이렇게 그 마지막 결정을 내리기까지는 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밝혔죠. 내가 이 마지막 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한 수고의 며칠이 필요하다고 얘기한 만큼 아마 빠르면 오늘도 될 수 있지만 좀 며칠이 더 걸릴 수도 있는 상황이다. 전 지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미국 측의 협상단이 일단 트럼프 대통령의 세부적인 내용을 보고했는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조금 더 고민을 해보겠다는 뜻으로 며칠 더 생각해보겠다 이런 말을 또 했거든요. 이렇게 바로 서명하지 않는, 사인하지 않는 그런 가장 큰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뭐 대통령이 직접 서명을 할지 아니면 누가 그 양해각서에 서명할지는 아직은 뭐 서명권자는 누구일지는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최종 승인권은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일 거고 이란이야 뭐 모스타바가 되겠죠. 그런데 아직은 최종 승인권자가 미국도 그렇고 이란도 그렇고 최종 승인했다, 확정됐다 이런 얘기는 아직은 나오지 않고 있죠. 방금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며칠 좀 두고 보자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이 결심해야 할 시간도 좀 필요할 것 같고 또 이 MOU 안을 가지고 이스라엘이라든지 주변 걸프 국가들과 회람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건 다 모두가 해당되는 연관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아마 주변 국가들도 공감을 하고 또 함께 하겠다고 하는 의지 표명이 있어야 부담을 가지지 않고 결심을 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근데 어쨌든 지금 펜스 부통령이 그런 단어를 썼어요. 이란이 성실하게 협상하고 있는 것 같다. 그러니까 이 성실이라고 하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동안 저는 이란이 어떻게 보면 지금 그동안 굉장히 그 시간 끌기 전략, 쪼개기 전략을 하면서 뭐 시간은 우리 편이다라는 생각을 했고 여론도 뭐 우리 일을 지지하고 있다. 트럼프는 좀 더 시간을 끌면서 애타게 만들면 우리가 원하는 판들을 만들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졌던 것 같은데 그러나 지금 보면 지금 호르무즈 해협 문제와 핵 문제와 관련해서 미국의 입장이 확고하기 때문에 그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협상 자체가 어렵다. 전쟁을 끝내기가 어렵다 하는 것도 아마 이란이 판단한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포함한 MOU가 지금 완성 단계에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완성 단계. 그러면 언제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정말 사인을 할지 이 부분이 관심인데 미국 백악관이 오늘 밤 로딩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렸습니다. 그 영상 함께 보시죠. 네, 지금 백악관이 소셜미디어 계정에 올린 14초짜리 선전용 영상입니다. 한밤중에 공중에 헬기가 불을 켜고 있는 지상의 목표물을 비추는 그런 모습을 담고 있었는데요. 자, 지상에 다시 보시면 잔디를 깎아놓은 듯한 로딩이라는 문구가 보입니다. 이제 로딩은 우리말로 총알을 장전한다라는 의미나 중요한 발표를 준비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데 이제 이중적인 의미를 모두 담았다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서 이란 국영 IRNA 통신도 이 영상을 주목을 했습니다. 미국과 이란이 전쟁 종식을 위한 협상을 진행 중인 가운데 백악관이 소셜미디어 계정 X에 선전 영상을 공개했다라는 소식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네, 로딩. 오늘 밤 로딩. 어쨌든 뭐 커밍 순입니다. 무슨 발표가 나올지 모르겠는데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로딩이라고 보세요? 뭐 엑시오스하고 로이터의 보도에 따르면 그래도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MOU 구체적인 안은 다 나오진 않았지만 크게 핵 세 꼭지에 대해서 다 어느 정도 그 합의안이 나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뭐 그래서 핵 후속 협상 관련한 것들도 어느 정도 다 의제들이 결정됐고 그다음에 호르무즈 해협 통항 관련한 것도 이야기가 다 됐고 그다음에 60일 휴전. 그러니까 이거 종전은 아니고 60일 휴전 동안 우리가 지금 발표할 내용들에 대해서 협상들을 진행하겠다라고 됐으니 지금 저렇게 로딩이라고 하고 저런 분위기로 이렇게 한 것은 그 군사적인 작전 개시보다는 지금 MOU 관련한 것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항상 저런 것들을 이용할 때 진짜 군사 작전을 할 거면 뭐 람보 이미지를 집어넣는다든지 실제 공격하는 이미지를 넣기 때문에 저렇게 그냥 로딩 이렇게 해서 했다라고 하는 것은 나름
어느 정도 이 MOU 관련해서 이야기들을 꺼내지 않을까 싶고 아마 군사적 작전이 들어간다 하더라도 이 MOU 기간을 이용을 해서 만약에 이란이 계속해서 이 협상을 잘 안 하고 있다라고 하는 명분을 싸고 나서 공격을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는 이 로딩이라는 의미가 MOU 관련한 것들 그래서 체결이 되는 것 쪽으로 흐르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미국이 또 월드컵을 지금 앞두고 있는 상황이라서요. 또 이런 전쟁이나 이렇게 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 그리고 팔순잔치도 있잖아요. 맞습니다. 팔순잔치도 있고 그 월드컵에서는 또 이란도 당연히 미국으로 와야 되는 상황이고 하기 때문에 이 로딩이라는 의미가 또 이중적으로 당연히 해석될 수 있는 부분이지만 그런 군사작전 재개보다는 협상 쪽에 추가 가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항상 어떤 중요한 걸 발표하기 전에 어떤 기간을 명시하는 어떤 습관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밤 이제 뭐 로딩이라고 이렇게 글을 올렸는데 우리 시간으로 한 내일 오전 정도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예, 그렇죠. 예, 그 안에 MOU 합의 소식 저희가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예, 뭐 그런 소식이 나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전쟁 이제 벌써 90일 됐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 좀 피로감도 높아지고 이걸로 인해서 많은 피해를 입고 있는 사람들이 있고요. 또 우리 국민들도 실제 피해를 입고 있는 상황이고 하기 때문에 어쨌든 대화를 통해서 외교적으로 문제가 풀릴 수 있으면 제일 좋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란이 이제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게 뭐 과거와 같이 기만이나 속임수를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그렇게 해서는 우리가 원하는 걸 얻을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판단을 아마 하지 않았을까 싶고요. 또 모스타바의 그 이야기, 다시 말하면 국민을 향한 대국민 성명, 다시 이 전쟁의 복구,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 이런 얘기를 하는 것들도 제가 볼 때는 이게 어쨌든 MOU와 협상 타결이 되고 그걸로 인해서 동결 자금이 풀리고 제재가 풀리고 또 이 전쟁 복구를 위한 그런 여건이 만들어지면 좋아지는 것이다. 국민들에게 알려주고 그래서 우리가 협상하는 게 이게 정말 잘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분위기를 띄우는 것과 발맞춰서 로딩이라는 이게 나오는 걸 보면 말씀하신 대로 톰 대통령이 엊그저께 그 내각 회의를 열었지 않습니까? 기자들하고 문답도 했고요. 그 자리에서 톰 대통령은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나 그렇게 급하지 않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좋은 합의를 할 것이다. 또 이 마르코 루비오 장관도 외교적으로 대화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저는 좀 긍정적인 결과를 좀 기대하고 싶습니다. 근데 센터장님 궁금한 게요. MOU는 양측에 사인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의 사인만 남았다는 건 이란은 이미 사인을 한 거예요? 아니면 뭐 어떤 형식으로 사인을 하는 겁니까? 만나지는 않는 것 같은데. 예, 그렇죠. 지금 협상 자체가 직접 협상이 아니거든요. 다 간접 협상이잖아요. 그러면 아마도 이 버전을 두 개를 만들어 가지고 두 개 버전이 다른 버전이 아니라 같은 두 개의 문안을 이 MOU 문안을 만들어 가지고 하나는 미국, 하나는 이 이란 측에 누가 서명을 할지 모르겠습니다. 대통령이 할지 아니면 갈리바프와 밴스가 1차 협상단의 대표, 수석 대표를 했기 때문에 갈리바프와 밴스가 서명을 할지 뭐 결정권자는 물론 최고 지도자지만 그렇게 해서 서명한 것을 중재국을 통해서 교환을 해가지고 다시 그걸 서명을 해서 서명된 문건을 이제 각각 나눠 갖는 그런 형태가 될 거예요. 저도 남북 협상을 할 때 우리가 먼저 협상해서 북을 주면 북이 거기서 협상을 해서 두 개 버전을 가지고요. 사인을 해가지고 각각 하나씩 갖거든요. 그런 식으로 아마 할 텐데 MOU라는 게 아시다시피 이게 본 계약은 아니고요. 이제 사전 계약인데 그러나 이거는 워낙 중요한 사안이고 미국과 이란이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 합의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를 아마 MOU가 체결되면 이걸 위반하는 것은 굉장히 그것도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이게 상당히 법적 구속력 이상의 그 힘을 가지리라고 봅니다. 이란은 누가 사인합니까? 저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협상 대표인 갈리바프가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갈리바프 쪽이 이렇게 하지 않을까 싶고 왜냐하면 협상단 대표라고 해서 이미 이렇게 계속 벤스 부통령과 했기 때문에 그래서 뭐 미국 측도 제가 속단하긴 이르지만 벤스 부통령과 말씀하신 대로 갈리바프가 이렇게 하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뭐 그쪽 현장의 어떤 상황을 잘 모르지만 이런 조건에서 원래 가장 결정력이 있는 최고 지도자가 사인하는 게
미국 입장에서도 가장 좋은 거 아닙니까? 뭐 근데 이제 그렇게 책임도 회피할 수 있는 그 부분도 있고요. 너무 이제 끝단에 그 이란 핵 합의 역시 그 하메네이가 사인하지는 않았었거든요. 예. 오바마 대통령이 이렇게 해서 했기 때문에 이거는 어떻게 보면 그 책임 소재 측면에서도 물론 이제 그 의사에 결정하는 데서는 그 문 교수님께서도 말씀 주셨듯이 그 모스타바와 그 트럼프 대통령의 승인이 있어야 되겠지만 그것을 실제 그거를 이끌고 거기에 책임지고 사인하는 것은 좀 급을 낮춘다라기보다 그 협상단 이렇게 딱 해서 뭔가가 문제 생겼을 때 이제 자기가 대통령과 뭐 카메네이 최고 지도자가 하고 나서 그게 파기가 되면 그 책임 소재가 조금 또 모호해질 수도 있고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저는 아마 협상 대표로 1차 협상에 나섰던 그 대표단 대표들이 이렇게 MOU에 체결하지 않을까 그렇게 그냥 추정을 해봅니다. 갈리바프는 모즈타바가 어디 있는지 아니까 가서 보고도 하겠네요. 아마 이거는 다 보고가 됐겠죠. 예. 지금 뭐 문 교수님께서도 말씀 주셨듯이 대국민 담화를 통해서 예. 이제 다음 단계로 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 이란 의회에 전후 복구, 민생 안정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조치들을 취하다라고 얘기한 것은 이 전쟁이 이후의 단계를 지금 얘기한 거라서 그렇게 공식적인 말이 나왔다라는 것은 지금 이 협상안에 대해서 다 알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문성무 센터장님, 네. 지금 어쨌든 중재국에 대한 신뢰가 양국에 있어야 가능한 건데 그럼요. 네. 파키스탄 얘기도 나오고 카타르도 나오고 도대체 누가 하고 있는 건가요 지금? 양쪽이 다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보니까 원래 이제 중재는 파키스탄이 나서서 적극적으로 했죠. 그래서 1차 협상이 4월 11일 이슬라마바드에서 있었고요. 그러니까 전반적인 중재의 중심에는 파키스탄이 있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무니르 총장이 트럼프 대통령과 각별한 사이가 있고 또 예. 신뢰감이 있는 것이고 이란과 파키스탄 사이가 또 워낙 좋고 하기 때문에 파키스탄이 주로 합니다만 이게 이제 이 MOU라고 하는 것이 핵 문제와 호르무즈 문제, 다시 말하면 미국이 원하는 것과 그다음에 이란이 원하는 건 또 돈이잖아요. 제재, 동결 자금, 이후에 투자 뭐 이런 그 전후 복구. 근데 이 전후 복구 이런 것들은 파키스탄이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재를 풀어주고 뭐 이런 동결 자금을 풀어주고 하는 그런 실무적인 일들은 오히려 카타르가 해야 될 가능성이 높고요. 그래서 저는 그 최근에 아라그치 장관과 갈리바프가 이 카타르에 넘어가가지고 카타르 측과 협상을 하고 하는 내용들이 보도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란이 돈이 굉장히 급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이걸 해서 이걸 빨리 받아내야 되는데 그런 차원에서 카타르가 아마 그 역할은 미국을 대신해서 카타르가 역할을 해주는 것이고 전반적인 중재 역할은 역시 파키스탄이 왔다 갔다 하면서 하는 것이고 그 파키스탄의 외무장관이 또 이제 뭐 우리 시간으로 아마 내일쯤 돼서 지금 마코 루비오 장관을 만나도록 계획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동결 자금 말고 그 이란이 이번 전쟁 만약에 끝난 다음에 투자 기금을 만들어서 자금을 마련해 준다라는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그러니까 걸프국들을 통해서 돈을 걷어서 이란을 준다는 얘기잖아요. 맞습니다. 이런 것도 가능한가요? 아마 그런 얘기는 이미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었고 지금 말씀 주신 그 카타르가 아마 그런 창구 역할을 할 겁니다. 우리나라의 그 과거에 동결된 자산을 이제 자금, 그러니까 석유 대금이죠. 이란 석유 대금을 넘길 때도 카타르를 이용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문 교수님께서 너무 잘 말씀 주셨지만 갈리바프하고 그 아락치 외무상만 간 게 아니라 이란 그 중앙은행장도 같이 갔습니다. 그 말은 이제 자기네들이 이제 동결된 자금을 풀어서 올 때 그리고 아직도 경제 제재 리스트에 다 들어가 있거든요. 이란 은행들은 중앙은행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제 그 돈을 받으려면 이런 것들에 대한 조율이 돼야 되는데 아마 그런 어떤 실무적인 경제 유인 관련한 것들은 아마 이제 카타르가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미 트럼프 대통령이 걸프 국가들을 수장들을 이제 통화를 했죠. 그래서 아마 우리가 지금 그 여러 가지 금융 지원 패키지를 우리가 이란한테 줘야 될 것 같은데 그 상당수를 이제 거기에 당사국인 그 걸프 국가들이 이제 지원하게 될 거다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아마 그것도 당연히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경제 제재 해제가 어느 순서로 될지는 이제 MOU가 나와봐야 알게 되겠지만 이제 그 과정에서 아마 걸프국들이 주도로 하는 여러 가지 그런 금융 투자 패키지 같은 것들이 이제 이란에게 지원이 될 거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센터장님, 끝으로 간략하게요. 어쨌든 이 로딩이 긍정적인 의미면 트럼프 대통령 사인을 한다는 건데 제일 중요한 건 미국이 이겼다 과시할 수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네.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뭐를 내세울까요? 일단은 호르무즈를 풀었고 이란이 핵 포기를 확실하게 약속을 받았다. 그러니까 그동안은 이란이 핵을 포기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가시적인 것이 없었기 때문에 호르무즈 해협에 대해서 우리는 조건 없이 개방하게 했고 시간을 정해서 그다음에 핵무기를 갖지 않기로 포기하기로 했다. 이건 대단한 성과다라고 그걸 아마 얘기할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가장 높아 보이고요. 예. 그게 또 현실화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실제로 뭐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식의 또 발언을 내놓을지 저희가 좀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백승은 한국외대 중동연구소 연구위원, 문성묵 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과 함께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